이번 강의는 어떤 자유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고전적 자유주의하고 복지자유주의를 얘기하면서 복지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고 고전적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자유라고 하는 그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누구를 갖다 대고 물어봐더라도 나는 자유에 반대한다,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자유라고 하는 말은 태생적으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자유라는 말이 열 몇 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우리나라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 헌법에는 자유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요, 북한 헌법에도. 물론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민주란 말도 나오죠. 민주란 말도 자유란 말처럼 대단히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갖다 쓰는 겁니다. 1998년이니까 이걸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주체 87년이 됩니다. 주체 87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보게 되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제국 침략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강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민의 자유와 행복. 그럼 도대체가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마르크스 엥겔스도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내에서만 각 개인은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만 개인적 자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여기저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참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자유주의라고 할 때 자유도 쓰고. 그래서 이런 이제 혼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자유를 구분한 겁니다. 이 벌린은 1958년에 자유의 두 개념이라고 하는 말을 논문을 통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가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는 그것의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극적 자유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개인의 자유가 소멸된다고 이사야 벌린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주장이죠. 자유를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고, 이사야 벌린의 이런 구분에 대해서도 철학자들 사이에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사야 벌린이 말하는 소극적인 자유는 외부의 장애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외부의 구속이 없는 상태를 자유로운 상태로 본 겁니다. 내가 노예가 아니거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 자유롭다. 이동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여행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자유. 이것이 자유주의자가 추구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다.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없는 상태가 자유다. 그러나 복지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거나 평등 자유주의자들은 이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유롭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여행 가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내가 여행할 능력이 없다면 나는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행하는 것을 막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단순히 법 앞의 자유라든지 법 앞의 평등으로 인간이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복지 얘기가 나오겠죠. 내가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 건강해야지 자유롭다. 이러면은 건강을 국가에서 보장하라는 겁니다.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먹을 것을 줘야지만 그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외부의 강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 자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무슨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벌리는 누가 무엇을 적극적 자유로 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적극적 자유가 무엇인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가 결국은 적극적 자유를 정해주고 이것은 사람들이 자유를 한다고 정해주니까 결국 적극적 자유의 문제는 전제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사야 벌린이. 그리고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 자유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요,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려면 전체주의 국가나 전제주의 국가에서 가는 이런 또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시하는 개인의 책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사회가 지는 겁니다. 집단이나 정치 우두머니가 결정하고 개인들은 그의 명령에 따를 자유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질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가 실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가 되겠죠. 우리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정부가 선택하고 정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은 책임질 일도 없고 자유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자유주의, 넓은 의미 아니면 또 대단히 좁은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하이에크 같은 경우도 자유를 규정할 때 외부의 강제가 없는 상태, 이것을 자유롭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개인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국가가 뭘 정해주고 국가가 개인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면은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사회적 책임이 생기게 된다. 개인의 책임은 없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복지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가 실현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 벌린의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헌법도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우리 헌법의 34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정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자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여성의 복지가 되겠죠. 성적인 것, 성별에 대해서 담아놨어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건 뭐 5번 같은 거는 우리가 자유주의자라도 반대하지 않는 항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1, 2, 3, 4 같은 건 헌법에 있기는 얘기하지만은 상당히 적극적 자유의 기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5조 3항에 보더라도 국가는 국민이 아니에요.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 고전적 의미의 자유만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어떤 적극적 자유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 명시적으로 적어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고전적 자유주의만 헌법하고 일치를 하고 또 복지 자유는 헌법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로 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이런 국가가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것, 또 복지국가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서 국가는 이 복지보다는 그 기본적인 그 생활보장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자유를 얘기할 때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없이 다 갖다 쓴다. 뭐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테렌스 보울이라고 하고 리처드 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이런 자유 개념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자유의 삼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자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사야르 벌린의 자유론을 비판하면서 어떤 학자가 자유의 삼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자유의 삼각 모델에 따르면은 뭐 여러 사람이 다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의 이제 분석한 걸 보게 되면은 자유주의자의 자유 개념, 그 다음에는 보수주의자의 자유 개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자의 자유 개념 해가지고 자유를 여러 가지 상이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도 자유를 얘기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도 자유를 얘기하고 또 뭐예요? 사회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도 자유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속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분석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 학자들은 뭐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특정 자유 개념을 옹호하기보다는 어떤 자유 개념도 하나의 일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낸 게 자유의 삼각 모델입니다. 이 자유의 삼각 모델에 따르면은 A, B, C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는 행위자고 C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B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위자 A가 C라고 하는 목적을 이룩하려고 하는데 C라고 하는 목적을 이룩하려고 하는데 B라고 하는 것이 장애가 된다. 장애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행위자 A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장애물 B를 제거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로운 상태다. 그리고 행위자가 그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B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행위자가 있으면 그게 개인이에요, 개인. 그리고 목적은 뭔가 하면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살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장애물이 되는 거는 뭐예요?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간섭이라든지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국가라든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 아니면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규정이 다르고 행위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규정이 다르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이 달라요. 누가? 보수주의자하고 자유주의자하고 전통적인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자하고 또 사회주의자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 자유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내용을 넣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유주의인가를 규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고전적 보수주의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행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관된 개인이에요. 이게 이제 상당히 보수주의 입장이죠. 상호 이렇게 얽혀 있는 개인, 독립적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은 질서와 안정과 조화와 지속성이다. 그런 개인들이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은 급진적인 관념, 급진적인 혁신, 열정, 욕망 뭐 이런 거예요. 열정의 결여. 그래서 이 보수주의는
질서와 안정과 조화가 있고 또 어느 사회가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때 그 속에 상호 연관된 개인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급진적인 관념. 이거 우리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보수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프랑스 혁명이 나쁜 거라는 겁니다. 나쁜 거예요. 세상을 하락시키면 뒤엎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급진적인 혁명과 혁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전통을 파괴하고 안정성을 깨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자의 자유는 행위자는 평범한 사람 혹은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은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는 거고 노동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거고 생산물의 공정한 분배. 그러니까 생산으로부터 소외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칼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들은 삼중으로 소외를 당한다.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노동 과정에서 소외가 되고 노동 결과에서 소외되고 유축 본질에 소외가 되고 결국은 이런 거 소외가 일어나는 거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자본가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행위자인 노동하는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 인간의 욕구 성취라고 하는 아니면 노동의 만족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뭐냐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계급 균열입니다.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 갈려 있다. 또 조금 나아가면 경제적 불평등이다. 또 어쩌면 허위의식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뭐예요? 행위자들, 노동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달리 얘기하면 인간의 욕구를 쟁취하고 노동의 만족을 얻고 생산물의 공정한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사라져야 한다? 사유재산 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의 철폐를 대단히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자유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사유재산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 인류 역사를 쭉 발전 단계를 얘기하면서 역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사회주의 사회 내지는 공산주의 사회라고 했는데 그 단계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이런 어떻게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안전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사유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안에서 형성된 인간의 왜곡된 본성을 극복하고 어떻게 한다? 인간의 어떤 협동적이고 이타적인 본성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사회주의 사회가 이 지상에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완전히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많은 연구에 하면 바뀔 수 없다는 게 인간의 본성. 바뀔 수 없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뭐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교환하려고 하는 노력, 아니면 또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노력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그야말로 공상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적 자유가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또 그 말의 쓰임새에 따라서 어떤 또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정책을 유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의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고 개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구분법을 또 떠나가지고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 저기 네오마르크시스트라고도 하고 또 프로이디언 마르크시스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그 뭐라고 할까요? 독자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자유로부터의 도피 뭐 많이 읽은 책이 뭐예요? 건전한 사회. 말 제목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도 있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어요. 엘리 프롬도 저도 많이 읽었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대인들의 그 문제점을 좀 프로이드하고 막시즘을 합쳐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대단히 교훈적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히틀러한테 그렇게 열광을 했는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꼭 피하려고 하는 또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 자체가 뭐예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뭐를 선택하라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뭐 음식점에 자꾸 가가지고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 쓱 주면은 마음이 편한데 뭘 자꾸 물어보면 이게 선택할 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세상에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자유롭다고 하는 욕망도 있지만은. 그래서 엘리 프롬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자유 자체가 부담이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을 쫙 짜준 거예요, 학교에서. 그게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데 대학에 들어오니까 완전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에 빠진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철 타보실 때, 이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철을 이렇게 탁 탔는데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앉을까를 머릿속으로 황해찬 망설이에요. 어디가 좋은 자리지? 이런 생각. 그것도 이미 여러 자리를 선택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철 타는 자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자리로 쏜살같이 가서 앉잖아요. 주차할 때도 똑같아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으면은 야, 이거 뭐 어디에다 댈까 하고 망설이게 돼, 사람이. 그런데 주차장이 빈 공간이 없으면 빈 데 찾아가지고 올려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더라도 자유는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건데 사람이 이런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프롬은 왜 독일 국민들은 그들의 조상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자유를 버리고 히틀러에 추종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회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다가 매저키즘이라고 했는데 이게 프로이드 용어죠. 강자나 압제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으로부터 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이런 거 싫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로우면서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고독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은 되게 사람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약해 보이고 하니까 일종의 집단주의 심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자유가 뭐 가치 있다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사람이 일면적으로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 조금 더 종속적인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엘리 프롬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같은 경우도 자유는 뭐라고 그랬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던 사르트르 같은 그런 얘기. 인간에게는 자꾸 자유를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자기 기만의 성향이 있다 해서 자유를 버리지 마라. 자유롭되 인간은 비로소 자유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어떤 자유이고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개인이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지고 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소극적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주의자가. 이제 방법론적으로 보면 공동체와 자유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자유주의고, 이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 심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심리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자유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막시스트도 자유를 얘기하고 보수주의도 자유를 얘기하고 자유주의도 자유를 얘기하는데 진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